이제 두 번째 평가 방법은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이 회계적 이익률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평균 이익률법이라고도 하며 투자로 인해 좀 됐네요. 투자로 인해 나타나는 장부상의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회계적 이익률을 이용해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을 우선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분 교재 229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이익. 그러면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총 투자액을 나누기 2로 해서 연평균 투자액으로 계산하고 연평균 순이익은 이제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9쪽 교재 감가상각이 매년 일정하고 잔존 가치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평균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2분의 1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4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의 수명은 4년이고 이후에 잔존 가치는 없다고 한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첫 해 초에 장부상의 투자액은 4천만 원이며 몇 해 말에 장부상의 투자액은 1천만 원의 감가상각이 있으므로 3천만 원이 되고 첫 해 연평균 투자액은 3,500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4천만 원 투자를 한 거죠. 기초에는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말에 가서는 이제 금액이 1천만 원씩 이제 4년 동안 투자를 하니까 기말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를 정액법으로 하면 4년 동안 1년에 1천만 원씩 1년에 1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초에는 4천만 원이 되고 기말에는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7천이 되고 7천만 원이 되고 이거 잘 안 쓰이네요. 7천만 원이 되고 총 투자액 나누기 2니까 그래서 3,500이 되는 겁니다. 연평균 투자액은 3,500이 되는 거죠. 연평균 투자액은 3,50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 해 초에 투자액이 3천만 원, 둘째 해 말에는 2천만 원이므로 둘째 해 평균 투자액은 2,500만 원이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셋째 해의 장부상의 평균 투자액은 1,500만 원이 된다. 넷째 해는 5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4년간의 연평균 투자액은 2천만 원이 된다. 이게 3,500이 아니고 요거는 첫 해의 연평균 투자액이 그렇고 여기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이 나온 이유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첫 해에 3,500만 원이 됐죠. 둘째 해에 2,500이 되겠죠. 뒤에 만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셋째 해에 1,500이 되겠죠. 넷째 해에 500만 원 남습니다. 그럼 요걸 다 더해서 나누기 4하면 2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평균 투자액이 2천이 되는 거죠. 연평균 투자액이 2천이 되는데 이 연평균 투자액 2천원은 그냥 총 투자 금액 4천만 원에 나누기 2한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투자 수명이 10년간 계속된다 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가령 어느 기업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하여 1년간 매년 이제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예제가 가령 어느 기업에서 1,500만 원을 투자하여 10년간 매년 150만 원씩의 순이익을 얻는다면 그럼 연평균 순이익이
15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년 동안 매년 150만 원의 순이익을 얻으면 이게 연평균 순이익이 1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연평균 투자액은 1,500만 원 나누기 2를 하면은 연평균 투자액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750 1,500에서 2를 나누면 750만 원이 되고, 150만 원 나누기 750만 원 하면 20%가 바로 회계적 이익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회계적 이익률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적 이익률법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의사결정 기준, 여기서 의사결정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투자 결정이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대상의 회계적 이익률이 기준 회계적 이익률보다 높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분석하는 기업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정하면 된다. 기준 회계적 이익률을 정해서 이 두 가지 다시 또 봐야 되겠죠. 하나는 뭐예요? 독립적인 투자안. 또 하나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독립적인 투자는 이제 기준 회계적 이익률 안에 들어오면, 이상 되면, 이거는 기준 회계적 이익률 이상이면 선택이 되겠죠. 근데 상호배타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1등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의 장점과 한계점, 즉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계적 이익률법은 앞서 우리가 사례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계산하기가 간단하고 또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제 회계장부상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편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회계 자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 이익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여기서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수한 기법인 순영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가법은 MPV법이라고도 합니다. MPV 자체가 순영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영가의 의의는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미래의 모든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가로 나타내어 투자 결정에 이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F가 미래에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1년 후, 2년 후, N년 후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니까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제 할인을 하게 됩니다. 할인을 하는 이유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거죠. MPV 자체가, 순현가 자체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순현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현금이 들어온다면 1 플러스 R의 2승 이렇게 하는 거죠. N년 후에 들어온다.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순현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초의 투자 금액, 이게 최초의 투자액이 되겠죠. 요 최초의 투자 금액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이 최초의 투자 금액은 왜
할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 지금 시점에 투자 금액이 바로 최초의 투자액입니다. 요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금액이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거는 현재 금액이 됩니다. 할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빼면 이건 앞에 이제 식을 축약한 거죠. 그래서 I0 해서 수명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사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자, 앞에서 이제 현가 요소 PVF라고 하죠. PVF 현가 요소. 현재 가치 요소는 미리 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 1,500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1로 바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150만 원이 들어온다. 1년 후에 15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0.909예요. 0.909는 어떻게 해서 나왔나. 이건 이제 친절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 플러스 0.1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231쪽에 보면 할인율을 10%로 가정했을 때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1년 후에 들어오는 15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 되는 거죠. 곱하기 150만 원.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해 둔 거예요. 그럼 0.826은 뭐냐? 2년 후에 받는 거니까 2년 후에 현가 요소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이 바로 0.826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현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근데 여기서는 미리 친절하게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곱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후에는 이렇게 들어오고 5년 후에 현가 요소는 0.61이고 1875만 원 곱하기 0.61 하면 금액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 더해주니까 순영가가 796.28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단위가 만 원이니까 796만 2,800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기준이 뭐냐? 이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와 독립적인 투자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1등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각 A, B, C, D 해서 각각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수기간법에서 1등 했던 놈, 요 A라는 놈은 순위가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낮게 나왔죠. 해수기간법을 하면 이게 1등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투자는 766.05, C는 조금 전에 했던 C 796.28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D는 778.89.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금액이 크니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서는 요게 1등이니까 요거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독립적인 투자안에 요게 또 중요해요.
MPB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순형가법에 의하면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만 넘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MPV가 0보다 크면,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MPV가 0보다 크면 이거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B안, C안, D안 모두 다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부 수익률법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가죠. 요거는 이제 최초의 투자 금액이고, 어쨌든 이게 뭐, 플러스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도 있을 것이고, 이게 또 플러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나면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고, 플러스로 나타나면 그냥 플러스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 금액이 0이 되는 지점에 요거 IRR 요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죠. 내부 수익률. 요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CF와 그다음 미래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기간과 최초의 투자 금액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 IRR을 역산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셀 함수식 함수 이름이 IRR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그 학자들은 이 IRR을 구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법이라는 거죠. 시행착오법. 하나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IRR에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이게 0에 가까워지도록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그 도출해내는 시행착오법을 옛날에 그 학자분들은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자, 시행착오법이 있죠. 시행착오법을 통해서 계산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 결정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인 경우 이 내부 수익률, 여기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죠. 이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D안을 선택하면 돼요. 25.4로 가장 크죠. 자,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이 IRR이 할인율보다 큰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안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이제 이 뒤편에 배우겠지만 이 IRR이 할인율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현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현가가 NPV죠. NPV. 이거는 뒤편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부 수익률법의 의사결정 기준 두 가지. 하나는 가장 상호배타적인 경우에는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이 IRR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에는 큰 투자안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의 그 방법을 가지고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이 회계적 이익률법은 가상의 숫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수치가 없었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숫자를 도출해냈어요. 자, 그러나 회수기간법과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은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분석 방법별로 순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회수기간법은 A안, 회계적 이익률법은 B안, 순현가법은 C안, 내부수익률법은 D안. 이렇게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투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성 분석 방법의 평가 결과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우수하냐. 그래서 회수기간법이 뭐 나름의 논리는 있지만 이게 진부화가 빨리 되는 어떤 상품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회수기간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가 방법의 그 우수성으로 보면 현금 흐름 고려나 모든 현금 고려나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부합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회계적 이익률도 마찬가지. 모두 다 X표죠. 그러나 내부 수익률법의 경우에는 두 개는 동그라미다는 얘기. 두 개는 O고 기업 가치 극대화만 X고 순현가법은 모두 다 그 제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평가 방법, 분석 방법은 순현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만 선택한다. 방법이 모두 다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순현가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사실은 실무조에서는 이걸 선택하긴 해요. 이걸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을 뭐 동시에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재무 의사 결정권자, 의사결정권자가 하겠지만 우리가 이론상에서는 이와 같이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내부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또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4절에서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에 대한 비교인데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앞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우수하지만 실무적으로 내부수익률법이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두 평가 도구 자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 이 관련성에 대해서 사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